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군말. 이 책의 1장과 2장은 폰더시의 여행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실직, 밀린 집세, 딸이 급한 수술, 텅 빈 통장 등 40대 중반의 가장이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역사 속으로 환상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플롯으로 삼고 있습니다. 폰더시는 여행을 통해 원자폭탄을 명령해야만 했던 트루먼 대통령, 지혜의 왕 솔로몬, 미국의 노예해방 남북전쟁에서 평범하지만 중요한 전투를 했던 체인벌린,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안내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 링컨 대통령, 천사 가브리엘 등 역사적 인물들에게서 인생의 고귀한 메시지 하나씩을 선사받습니다. 이 7가지 선물로 인해 폰더시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맞으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환상에서 깨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책 내용 자체가 감동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군말칸에 소설의 도입부를 적었습니다. 같이 감동적인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인물 트루먼. 생사가 걸린 절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과거가 영화 필름처럼 재빠르게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콜트차가 거대한 참나무를 들이박는 순간 데이비드 폰더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가득했다. 의식이 꺼지기 바로 직전 데이비드는 운전대에서 양손을 떼고 주먹을 쥐면서 허공을 찔렀다. 제발 하느님, 왜 하필이면 나란 말입니까? 그리고 데이비드는 어둠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눈을 뜨고서 약간 낯익어 보이는 얼굴의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은 해리 트루먼이군요. 맞소. 당신은 왜 하필 나입니까 했는데 당신만은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지난밤 꿈에서 자네를 위해 이걸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네. 이건 성공을 위한 결단사항 중 하나인데 앞으로 6번 더 받게 될 걸세. 그걸 읽는 순간 자네는 다음 목적지에 곧바로 가게 되어 있어. 아주 놀라운 일이지. 당신은 저의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네.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 자네의 미래는 자네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현재는 어느 모로 보나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도 결국 직장, 돈, 전망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한 상황 속에 있는 걸세. 우리의 생각이 성공과 실패의 길을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현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엄청나게 멋진 미래의 전망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야. 자네가 오늘날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거네. 자네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걸세. 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미래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자네 손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 나 역시 원자폭탄이 너무나 싫어. 그걸 떨어뜨렸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나 걱정되네. 그런데 왜 그걸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데이비드는 비난이나 질책이 전혀 없는 어조로 물었다. 이 일은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네. 장군이나 장관들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해. 공은 여기서 멈추는 거야. 대통령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자네에게 행운을 빌겠네. 감사합니다, 카카. 쪽지.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결단.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지혜의 시작이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통제하기 어려운 힘들에게만 미룬다면 나는 과거의 거미줄에 사로잡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과거가 나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두 번째 인물 솔로몬. 데이비드는 글의 마지막까지 읽고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이 바닥의 양탄자를 통과해 그 뒤로 쑥 빠져나갔다.
곧바로 또 다른 방으로 떨어진 것을 느낀 데이비드는 두 발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 솔로몬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예, 폐하. 당신은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네를 위해 이걸 준비해 두었지. 자네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명심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도록 하게. 하지만 폐하, 저는 심각합니다. 저더러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혜를 찾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자네에게 아이가 있나? 네, 1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자네는 딸이 사귀는 친구들에 대해 신경을 쓰나? 물론 신경을 씁니다. 자네는 물론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왜 그렇지? 그러니까 딸의 또래의 애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딸의 행동 방향을 바꿀 수 있나? 딸의 친구를 잘 살피는 거죠. 바로 그걸세. 사람은 평생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네. 그렇다면 친구 관계가 지혜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정일지 몰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도 이처럼 친구들을 선택하는데 조심을 다하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나? 폐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한다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언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자네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자, 친구,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네. 감사합니다, 폐하. 데이비드가 말했다. 나도 자네를 도와줄 수 있어서 영광이었네. 잘 가게, 친구. 곧 시종들이 나타나 왕을 호위하여 건물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데이비드는 왕의 말씀이 적힌 양피지를 펼쳐보았다. 쪽지. 성공을 위한 두 번째 결단. 오늘 나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 나의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내 행동을 바꿈으로써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이 조언에 귀 기울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의 조언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빗물과도 같다. 그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올 것이다. 그리하여 내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세 번째 인물, 체인벌린. 잠시 후 데이비드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굉음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봐, 엎드려! 그 사람은 데이비드를 땅 위에 처박으면서 소리쳤다. 데이비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방금 그를 잡아당겼던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는 한 달쯤 목욕하지 못한 사람 같았다. 데이비드는 분노와 고통의 아수라장 한가운데에 엎드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체인벌린 대령이요. 조슈아 로렌스 체인벌린. 난 당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지만 당신의 이름은 몰라요. 데이비드 폴더입니다. 왜 당신은 여기에 왔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다. 체인벌린은 신기하다는 듯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남북전쟁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황량한 언덕의 전투를 말하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역사상 최초의 싸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진다면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는 대령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을 방어하겠다고 선택한 거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요. 체인벌린이 냉담하게 말했다. 빈센트 대령이 오늘 아침 나를 여기에다 배치한 거예요. 왜 그가 당신을 여기에다 배치했죠? 우리는 북군 진영의 가장 왼쪽 끝이에요. 남군이 우리 방어벽을 돌파하여 북군의 대포와 전열을 뒤에서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 포토맥군은 끝장나게 되지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 순간 언덕 아래쪽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들려왔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었다. 총격은 계속되었다. 마치 천둥과 우레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지진이 발생하는 것 같았다. 난 이걸 2달 전에 써놓았어요. 당신 꿈을 꾸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뒤 바로 쓴 것이에요. 여기에 써놓은 말은 나의 좌우명 같은 거랍니다. 그때 톰 중위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대령님, 우린 탄약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퇴각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상사, 우린 절대 퇴각하지 않는다. 내 지시를 이행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가는 이점이 있다. 지금부터 전면전을 펼친다. 정의로움과 두려움에서 솟구치는 저 엄청난 힘을 발산하면서 메인주 출신의 학교 선생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돌격하라! 돌격하라! 돌격하라!
데이비드는 다가서던 남군 병사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적군의 병사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언덕 아래 서 있는 체인벌린을 보았다. 그는 적군 장교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 장교는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있었다. 전투는 끝난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체인벌린이 써준 종이를 꺼냈다. 심호흡을 하면서 그 종이를 펼쳤다. 쪽지, 성공을 위한 세 번째 결단.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이제 내 인생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그만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네 번째 인물, 콜럼버스. 이번에는 심한 구토가 몰려왔다. 멀미하는 느낌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다가 데이비드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는 배 안에 있었다. 이봐요 친구, 일어나시오. 누군가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면서 데이비드는 눈을 떴다. 환영합니다, 나의 친구. 당신은 배가 고픕니까? 아니에요. 배가 고프기보다는 나는 지금...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의 여행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남자가 말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콜론 선장입니다. 산타 마리아호의 선장인 크리스토발 콜론입니다. 콜론? 콜럼버스? 당신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가 물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이 어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다리던 질문을 해주자 그는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다 멀리 퍼져나가는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느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예. 나는 지금 신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호에 환한 아침이 오면 당신은 신대륙을 보게 될 겁니다. 나무와 과일과 동물과 우리를 영웅으로 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땅을 말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발 콜론이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지정하게 될 영광스러운 신세계가 될 겁니다. 신세계의 주인은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이 될 건가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콜럼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조국 포르투갈의 후안 왕은 이 사업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9년 동안 나의 신념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어떤 신념? 데이비드가 물었다. 아니, 확신이었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하면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 친구, 이 세상은 공처럼 둥굽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신뿐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하지만 그건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니까요. 1,000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떤 것을 믿는다 해도 그건 여전히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진실은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해도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콜럼버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남의 비판을 무서워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고 말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그것을 데이비드에게 내밀었다. 자, 이제 내가 당신에게 준 쪽지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그 행간에서 당신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신세계를 보여주는 데이비드 폰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는 데이비드를 껴안고 양밤에 키스했다. 쪽지, 성공을 위한 네 번째 결단.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한다. 그렇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꿈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다보지는 않는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다섯 번째 인물 안네 프랑크. 산타 마리아호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다음 순간 한 작은 방에 서 있었다. 데이비드는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7사람이 있는 것을 재빨리 알아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벽에서 울려오는 노크 소리를 들었다. 위, 중간, 아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노크 소리는 멈추었다. 데이비드 옆에 서 있던 소녀는 그를 살며시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 여기 계세요. 그랬다가 내가 방에서 나오면 나를 따라오세요. 그들이 뚜껑문을 들추고 다락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녀가 그 문을 원래대로 해놓았다. 난 당신을 만나서 너무 흥분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어요. 난 꿈속에서 오늘 아침 당신을 만났어요. 내 이름은 뭐지? 안네 프랑크예요. 이 애가 내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안네 프랑크 일기를 쓴 바로 그 안네로구나. 안네,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건 누가 두드리는 거지? 나치의 병사들이에요. 유대인을 검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가고 있어요. 독일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베스터 키르헤이 시계탑이 종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런 거대한 소리가 나는데도 안내는 자신의 귀를 가볍게 막으며 데이비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종소리가 시작되자 너무 놀라 얼빠진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저 시계가 참 좋은 물건이래요. 불평하고 싶은 페트리넬라 아주머니에게 매 시간마다 불평거리를 안겨준대요. 데이비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어때? 너의 불평은 뭐지? 난 불평하지 않아요. 안내가 말했다. 폰더 씨,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살기가 좀 불편한 곳? 그래요.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 비좁은 곳에서 8명이 살고 음식은 너무 모자라거나 맛이 없고 여자애 둘이서 옷 3벌을 가지고 나눠 입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고마워하는 것도 역시 선택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철도 수송 차량에 끌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 별채에 안전하게 숨어 있어요. 옷을 입을 옷이 전혀 없어 벌거숭이인 사람에 비해 언니와 나는 여벌이 옷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기로 선택했어요. 넌 내가 늘 좋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니? 그녀는 무릎 주위로 치마를 쫙 펴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면 나는 그 즉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해요. 나는 서로 슬픈 일이 있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고 웃는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하하. 그러면 나는 곧 행복해져요. 나의 인생, 나의 성격, 습관, 심지어 나의 말버릇은 내가 읽기로 선택한 책들, 내가 만나기로 선택한 사람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선택한 생각들이 총집합이에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넌 정말 특별한 소녀이구나, 미스 프랑크. 감사합니다. 창문의 왼쪽에는 장미를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장미를 분홍색으로 색칠해 두었다. 정말 예쁘구나. 저건 뭘 의미하는 거니? 나의 미래예요. 안내는 손을 뻗어 장미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장소,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웃음, 사랑, 남편이 있는 가정, 많은 아이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솟구쳤다. 데이비드의 뺨에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소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건 내 일기장이에요. 이걸 당신에게 드릴게요. 고마워, 안내. 그럼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안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을 기억할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이 하나의 특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인생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것은 저마다의 선택이랍니다. 그 말을 마치자 안내는 데이비드를 포옹하고 재빨리 방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문이 닫혔다. 그는 안내의 쪽지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쪽지, 성공을 위한 5번째 결단.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다. 내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내가 미소 짓기를 선택할 때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6번째 인물, 링컨. 데이비드는 안내의 쪽지를 다 읽은 다음 턱에 매달려 있는 눈물을 훔쳐냈다. 그는 손을 뻗어 안내가 벽에 붙여놓은 장미 사진을 쓰다듬었다. 순간 데이비드는 깜짝 놀라면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 장미는 진짜였다. 데이비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긴 천막의 내부였다. 한 신사가 모자를 팔짱에 낀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본더씨지요? 그 신사는 에이브러험 링컨이었다. 정말 영광입니다, 카카. 데이비드가 간신히 더듬거리며 말했다. 폰더씨, 오히려 내가 더 영광이오. 이 만남을 위해 먼 길을 여행해 온 사람은 당신이니까. 카카, 말씀을 낮추시지요. 데이비드가 다소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카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폰더씨,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나? 예, 카카, 저를 데이비드라고 불러주십시오. 데이비드, 나는 오늘 2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네. 하나는 전사자연 공동묘지를 헌정하기 위해서지. 대통령 각하, 2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1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자네를 만나는 것이지. 링컨은 미소 지었다. 데이비드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네와의 대화는 내가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나누게 될 그 어떤 대화보다도 중요하지. 오늘 헌정하게 되는 공동묘지는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자네는 미래의 사람이니까 말이야. 각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신임을 받을 만한 인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생애의 가장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축하하네.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듯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 있다니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게 분명해. 데이비드, 자,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기 바라네. 개인적 성장은 영향력을 가져다 오게 되어 있어. 일정 수준의 개인적 성장은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기술을 가져다 주지. 하지만 또 다른 개인적 성장은 상당한 영향력과 지혜를 가져다 주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네. 여기서만 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어. 하지만 이제 내게는 그랜트 장군이 있어. 이 전쟁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도 나 못지않게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장군을 찾아내는데 무려 3년이나 걸렸네. 전쟁이 끝난 후 각하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나 자신에게 다짐하겠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다. 자네는 자네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자네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린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 엄청난 분노를 느낀 적이 있었나? 예,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하지만 아주 간단한 비결을 발견함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 그건 용서의 비결일세.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결이야. 누구나 이 비결을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그럼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하지만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용서는 공짜로 나누어주는 선물이네. 내가 남을 용서해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해소시켜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어. 이처럼 남에게 그저 베풀어준 용서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되기도 하지. 데이비드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비드, 자네는 지금 자네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순간에 와 있네. 그런데 자네가 지금껏 아주 오랫동안 용서를 해주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 자네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주고 자네의 미래를 위해 도와주는 힘은 용서라는 걸 잊지 말게. 데이비드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방금 저에게 용서해주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하, 제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링컨은 물끄러미 데이비드를 쳐다보기만 했다. 각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링컨은 의자에서 일어서서 양복 상의와 바지를 훌훌 털었다. 대통령 각하,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꼭 알려주십시오. 데이비드는 링컨의 팔에 매달렸다. 제 부탁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데이비드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간단하게 말했다. 바로 자네 자신일세. 나는 차마 내가... 데이비드는 머리를 흔들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데이비드? 링컨은 데이비드의 어깨에 부드럽게 양손을 얹었다. 자네의 아내는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아.
자네의 딸 또한 마찬가지지. 나를 포함하여 자네의 친구들도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아. 그러니 데이비드. 링컨은 잠시 말을 끊고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러니 자네 또한 자네에게 화를 내지 말게. 자네 자신을 용서하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감사합니다. 데이비드가 셔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링컨은 등산모 안쪽의 비단띠에 끼워 넣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데이비드에게 내밀었다. 나는 기차 안에서 이걸 썼네. 자네에게 주려고 말이야. 데이비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건네준 쪽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쪽지, 성공을 위한 6번째 결단. 아주 오랫동안 나의 용서하는 힘은 잊혀지고 내 눈에서 사라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품고 있는 분노는 종종 일방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은 자신의 소행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내 영혼은 다시 편안해질 것이고 나의 동료들과는 다정한 사이가 될 것이다. 나는 나를 부당하게 비판한 사람들도 용서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7번째 인물 가브리엘. 데이비드는 긴장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역사 여행은 그를 불안하게 했고 또 피곤하게 했다. 아내 엘렌과 딸 제니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빠 어디 계세요? 제니가 울면서 소리쳤다. 이러면 안 돼.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어서 깨어나야 해. 데이비드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꿈에서 깨어났다. 헬로우 데이비드 폰더. 나는 가브리엘이요. 당신은 천사로군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대천사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겁니까? 데이비드가 느닷없이 물었다. 뭐라고요? 가브리엘은 웃음을 떠들였다. 아니요.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여긴 잠시 거쳐가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여행자로 뽑힌 사람들은 진정한 사명감을 바로 여기에서 깨닫게 되지요. 데이비드 폰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과 두려움 중 하나로부터 비롯된답니다. 믿음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의 포상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데이비드는 잠시 가브리엘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벽돌, 쌀, 컴퓨터, 흔들의자, 데이비드가 보기에 전혀 무관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지역을 지나갔다. 이걸 한번 들춰봐도 됩니까? 물론이요. 가브리엘이 대답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 편도선 질환을 액체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요. 데이비드는 깜짝 놀라면서 가브리엘의 설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종이들을 천천히 들추어 보았다. 이런 엄청난 것이? 제가 이 종이들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겁니까? 내 딸은 지금 당장 편도선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술비를 댈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평생의 고뇌가 데이비드의 영혼을 쥐어짰다. 데이비드 폰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상황의 차이가 아닐까요? 상황은 허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이지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상황을 자신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허리를 숙이고 또 그 상황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하자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그들은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수북이 쌓인 곳으로 돌아왔다. 이제 다 본 겁니까? 데이비드가 물었다. 당신은 이곳이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았어요. 평생 여기를 걸어다녀도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데이비드는 낱장 사진들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옆에 멈춰섰다. 그는 손을 내밀어 조금 전 가브리엘이 집었던 그 사진을 꺼냈다. 제니를 닮은 두 아이가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이슨이지요. 그 소녀는 줄리아이고요. 가브리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두 이름을 늘 좋아했어요. 우리는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말을 뱉자마자 상황이라는 말이 하나의 망치가 되어 데이비드의 뒤통수를 무겁게 때려왔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 두 아이는 그가 낳을 수 있었으나 낳지 못한 아이였다. 그는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커다란 바구니에 왼손을 내밀어 비틀거리는 자기 자신을 부축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 사진을 보아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데이비드 폰더. 이것은 존재할 뻔했지만 결국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도를 올렸더라면 그들에게 주려고 마련해 놓았던 물건입니다.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입을 딱 벌린 채 통로 주위의 무수한 코트와 구두, 자전거와 담요, 환풍기와 에어컨, 타이어와 시계 등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제이슨과 줄리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도착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악을 쓰지는 않았다. 눈물도 이미 메말라버린 상태였다. 그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온몸의 피가 다 말라버린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마침내 데이비드는 위를 올려다보면서 꺼져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기로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계속 회피하기만 하면 위대함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 사이에는 언제나 거인 같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어깨 위에 걸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장 강한 새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밝은 별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빛을 내뿜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이 결단사항이 마지막입니다. 자, 받으세요. 당신이 마지막 방문자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여 적극 실천하는 사람인 위대하게 되고 또 남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에게까지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양손으로 데이비드의 얼굴을 가볍게 감싸쥐었다. 데이비드 폰더, 당신은 필요한 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혼자서 헤쳐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가브리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는 가브리엘이 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 내려갔다. 쪽지, 성공을 위한 7번째 결단. 나는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힘, 즉 선택의 힘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이 오면 뒤로 물러선다. 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이성보다 믿음이 더 훌륭한 인도자라고 생각한다. 이성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은 한계가 없다. 데이비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두루마리를 말아쥐었다. 데이비드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마음속에 거대한 영상이 떠오름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을 떠보니 거대한 주차장 한가운데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두렵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이런 느낌이 들다니 신기하기도 했다. 내가 이제 돌아왔구나. 데이비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빨리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는 북쪽의 스카이라인을 살펴보았다. 전에 보지 못하던 빌딩들이 즐비했다. 곧이어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이제 알겠군. 내가 알고 있는 모델보다 적어도 10년 혹은 20년 미래의 모델인 거야. 나는 미래에 와 있는 거야. 빼빼 마른 키 작은 사람이 어슴푸레한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다. 수위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하다가 갑자기 흥분되어서 걸음을 멈췄다. 여보세요. 당신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는 기분 나쁘다는 투로 말했다. 이봐요 젊은 친구. 내가 나이 들었다고 시력까지.
하더니 데이비드 얼굴을 가까이 보자. 어이쿠, 이런 실례가. 제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잭 밀러입니다. 그는 수위의 행동이 너무나 의아했지만 상황이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내가 이 문 안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잭이 빙긋이 웃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어느 문이나 당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거기서 늙은 수위와 헤어져 통로를 계속 걸어갔다. 대강당으로 들어선 데이비드는 그 엄청난 인파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연사가 대단히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연사는 말했다. 겨우 6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9살 난 내 딸아이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고 나는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보험을 가족들이 타가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그 남자의 인생 스토리를 숨죽이며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온몸에 튜브가 꽂혀있는 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애를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다니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의 삶을 위해 열심히 싸운다면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열심히 싸울 수 있다. 데이비드는 그 남자가 7가지 결단사항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서 너무나 놀랐다. 내가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사항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들을 완전히 받아들여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해 전 데이비드 폰더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생각과 행동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를 붙잡으라고 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결단 하나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슈아 로렌스 체인벌린이 남북전쟁의 흐름을 돌려놓은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오늘 내 연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타이밍은 조슈아 체인벌린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판도는 정확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시작하여 수십만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돌격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당신 가족의 미래를 바꾸십시오. 세상을 바꾸십시오.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희망과 영감을 준 그 연사에게 환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미래를 축복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강연장을 한번 둘러보고 쌀쌀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데이비드는 그 건물로 들어서는 마지막 거리를 발견했을 때 차를 멈춰 세웠다. 그는 도로 표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데이비드 폰더 가로수길이라고 써 있었다. 거리에서 건물까지 약 30m 사이에 회색 대리석을 깔아놓은 광장이 있었다. 중앙 출입구를 마주보는 데스크 위에는 돌 명패가 세워져 있었는데 폰더 인터내셔널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당신에게서 시작하여 수십만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연사가 한 말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매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속기를 세게 밟으면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선장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을 보았다. 안내, 그 귀엽고 상냥한 어린 소녀. 데이비드는 언덕을 올라가고 커브길을 돌아가면서 속도감을 잊어버렸다. 난 에이브러험 링컨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 용서의 비결은 돈 한 푼 안 들이지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결이라네. 데이비드의 마음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했다. 당신이 마지막 방문자입니다. 대천사가 말했다. 흥미롭게도 데이비드는 차의 흔들림을 제압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관찰했다. 그러자 대강연자의 연사가 해준 말이 들려왔다.
당신이 이 지상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완수할 때까지 당신은 다치지 않고 또 다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어둠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것만은 꼭 같이 해보아요. 7가지 중 각자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겨 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자네의 아내는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아. 자네의 딸 또한 마찬가지지. 나를 포함하여 자네의 친구들도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아. 그러니 데이비드, 그러니 자네 또한 자네에게 화를 내지 말게. 자네 자신을 용서하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저를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했고 모두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을 용서할 겁니다.